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25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 환자가 1,5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3명이 추가돼 국내 누적 사망자는 217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부터 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3일 안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나라를 대상으로 비자 면제와 무비자 입국 조치도 오늘부터 중단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주 후반에 생활 방역 체제로의 전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방역 수준을 섣불리 완화하면 되돌릴 수 없는 대가를 치른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코로나19 차단 방식에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가 주목했습니다. 백신이 단기간에 개발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스마트폰 앱을 적절히 활용하면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5명이 추가 확인돼 누적 확진자는 1,53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25명 증가했고 이 중 해외 유입 사례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9명이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12명의 환자가 새로 확인됐는데 서울 8명, 경기 3명, 인천 1명이었습니다. 대구는 3명, 경북은 4명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사망자는 3명이 더 늘어서 총 2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완치의 격리 해제된 환자는 79명 늘어서 총 7,447명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격리 치료 중인 확진자는 2,873명으로 줄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입국 후 3일 안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미국 내 지역사회 감염 위험이 커졌고 해외 유입 환자 중 미국 입국자가 절반에 가까워서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미국발 입국자 특별 검역을 시작했습니다.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 조치 사흘 만이었습니다. 수위는 달랐습니다. 유럽발 입국자는 모두 진단검사, 미국발 입국자는 2주 자가격리 후 이상 증상이 보일 때만 진단검사를 받게 했습니다. 두 지역 간 확진 추세, 입국자 규모, 검사 역량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대략 한 10,000건에서 15,000건 정도의 검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검사 총량의 여력을 좀 고려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들어오시는 입국자들이 하루에 2,500명을 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 오는 모든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3일 안에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월 18일 미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최근 그 수가 증가함에 따라 4월 13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검사 후 양성이 나오면 중증도에 따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가고 음성이 나오면 14일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최근 2주 해외 유입 환자는 459명, 이 중 미국발 환자는 228명으로 절반에 이를 정도로 위험도가 높아졌습니다. 때문에 이번 조치는 생활방역 체계로 들어가게 될 때를 대비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확산을 막으려는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입국 후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환자의 경우 가족과 지인의 감염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3일부터는 한국인 입국을 금지한 나라를 대상으로 비자 면제, 무비자 입국 중단 조치도 시행됩니다.
해외 유입 환자를 줄이기 위한 당국의 노력이 얼마나 성공을 거둘지 주목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 후반에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어가야 하는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상생활을 이어가면서 방역에 신경을 쓰는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할지 논의할 계획인데요.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어쩌면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주 후반에는 그간 진행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성과를 평가하고 생활 방역 체제로의 전환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생활 방역은 코로나19 이전 삶으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는 상당 기간 어쩌면 영원히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정도 경제 사회 활동을 영위하면서도 코로나19의 전파 위험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강도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생활 방역입니다. 당연히 지금보다는 위험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먼저 생활 방역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달성되었는지에 대해 의료계와 방역 전문가들의 평가와 전망이 중요합니다. 섣부른 완화는 되돌릴 수 없는 대가를 치른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전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지난 2일 국립경찰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본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서 의사가 PET-CT까지 찍게 했고 선별 진료소로 보내 다음 날 확진을 받은 건데요. 그런데 병원은 이 환자가 다녀간 뒤 아무런 방역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하루 동안 진료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귀국한 자녀와 2주 동안 지낸 서울 강남구 40대 여성 A씨. 가슴이 답답하다면서 지난 2일 국립경찰병원을 찾았습니다. 외과 진료에서 의사는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며 흉부 CT를 찍어보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폐렴 의심 증상이 확인되자 의사는 병원 밖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권유했습니다. 다음 날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CT를 찍어보니까 폐렴 증세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집에 가는 환자한테 다시 와서 검사를 받으라고 한 거예요. A씨는 병원 본관에 머문 50여 분 동안 진료실뿐 아니라 CT실과 수납창구, 주차장 등 곳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감염이 의심된다며 검사까지 권한 의사와 병원 측은 A씨 진료 이후 아무런 방역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같은 진료실에서 환자 21명을 받고 CTC를 이용한 환자는 4명 더 있었습니다. 방문했던 날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진료가 계속 이루어졌던 거죠. 만 하루가 지나 최종 확진이 나오고 나서야 방역 조치가 이뤄졌고 밀접 접촉한 직원은 의료진을 포함해 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감염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병원 측의 조치가 안일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마스크만 써서 문제가 없으면 자가격리자도 마스크 잘 쓰고 외부 활동에도 문제가 없다는 건지. 이에 대해 경찰병원은 바로 방역 조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진료 당시 A씨와 의사 모두 마스크를 써 감염 우려는 낮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2월 의료진이 감염돼 응급실이 폐쇄되기도 했던 국립경찰병원. 최근 코로나19 국민 안심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안전한 병원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지만 허술한 대처로 또다시 방역망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정부가 오늘 16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한 2차 추경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내일 국무회의에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로 추경안 의결이 어려울 것 같다며 총선 직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을 의결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번 주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입니다. 재난지원금 규모는 9조 1천억 원으로 2조 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7조 1천억 원을 추경을 통해 마련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입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기업을 돕는 대책을 매주 제시해온 비상경제회의가 이번 주 호흡 조절에 들어갑니다. 총선용 정책 발표라는 비판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번 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지난주 사전투표에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은 총선 전 마지막 휴일을 공식 일정 없이 보냈습니다. SNS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세계가 맞닥뜨릴 문명사적 전환점 앞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삶을 준비하겠다는 부활절 메시지만 냈습니다. 지난주까지 문 대통령이 4주 연속으로 주재하며 기업과 취약계층, 수출과 내수를 살리는 정책을 발표했던 비상경제회의도 이번 주에는 숨고르기에 들어갑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를 앞둔 시점이라 코로나19 경제정책이 자칫 총선용이라거나 관건선거라고 비판받을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5차 비상경제회의는 한 주를 쉬고 다음 주에 내수 살리기나 고용 등을 주제로 재개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신 총선 전날인 14일 코로나19 대응 국제 공조를 위한 아세안 플러스 3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지난달 G20 화상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데 이어 아세안 플러스 3 화상회의에서도 세계 경제가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적극적인 연대와 협력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경제 분야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필수적인 인적 교류 및 이동 보장을 강조할 것입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정상은 화상회의를 마치고 코로나19 대응 영내 공조 방안을 담은 정상선언문도 채택합니다. 청와대는 총선 하루 전에 화상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에 대해 의장국인 베트남을 중심으로 회원국들이 상의해서 결정했다며 정치적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코로나19로 승객이 줄면서 운송업계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임금을 반납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갔지만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데요. 운송업계는 유가 보조금 전액 지급과 특별 재정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빛고울 광주에서 전국을 연결하는 관문입니다. 텅 비어 있어야 할 터미널 주차장에 버스가 빼곡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봄나들이 수요와 고속버스 등의 승객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금호 고속의 경우 승무사원 580여 명 가운데 40%가 돌아가면서 무급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하루빨리 현장에 복귀해서 운전을 하고 운전대를 잡고 다시 원상 복귀해서 인천공항 노선을 다시 달리고 싶을 심정입니다. 운행 횟수를 40% 줄였지만 많아야 대여섯 명이 타면서 실제 매출액은 70% 이상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준 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와 달리 시외버스와 전세버스 지원은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버스 한 대가 만약에 하루를 운행하면은 연료대하고 기사 임금만 해서 약 5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한 돈이 10만 원도 못 버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당장 월급 줄 걱정이 태산입니다. 버스 업계는 유가 보조금 전액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나 정부에서 특별 재정 지원금을 마련해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급여 반납과 무급 순환 휴직 등 강도 높은 자구책에 나선 버스업계.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운송업계에 줄도산이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아주 낮은 금리로 대출해준다는 광고 문자 한두 번쯤은 받아보셨을 겁니다.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어려워진 틈을 타서 극성을 부리는 전화 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이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전화 가로채기 수법을 쓴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안윤학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지난 1일 저금리 대출 광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발 씨는 대형 금융그룹 A사, 최고 한도 9천만 원까지 빌려주는데 대출 절차도 까다롭지 않다고 적혀 있습니다. 기존에 제2금융권 B사의 대출 4,600만 원이 있던 김 씨는 코로나19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추가 대출을 받기로 하고 광고 속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대출 신청의 필수 절차라기에 의심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습니다. 내 신용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내 실상경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어느 쪽 거래하고 있는 이런 자체들 다. 대출을 쉽게 해줄 것처럼 하던 A사 직원은 갑자기 기존 대출을 문제 삼으며 약정 위반이니 당장 갚으라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600만 정도가 이거 잘못되시면 위약금 고지되십니다. 약정 위반하는 거는 정말 한참 엄청난 겁니다.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가 정지되실 수도 있거든요. 또 실제 B사의 대표 전화번호까지 알려주며 빨리 일처리를 하라고 종용했습니다. 대표번호 알고 계시나요, 고객님? 1588-2114입니다.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요. 이 위약금 내지 않고 그거 해결을 해줄 수 없냐고 여쭤봐 주세요. 겁을 먹은 김 씨가 건네받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이상하게도 연결이 된 건 B사가 아니라 조금 전 통화를 마친 A사 담당자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김 씨가 설치한 앱에 악성 코드를 심어 발신 전화를 다른 곳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이른바 전화 가로채기 수법을 쓴 겁니다. 4,600만 원이나 보낼 뻔했던 김 씨는 다행히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코로나 상황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가니까 이게 사실은 좀 안 보이는 거죠. 지난달 말에는 이런 가로채기 수법으로 4,800만 원을 빼앗긴 피해 사례도 있습니다. 경찰은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같은 수법으로 최근 석 달 동안 피해자 100여 명에게서 20억 원을 받아 챙긴 한국인 일당 3명을 구속하고 공범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이 본격화되기 전에 전문가들의 경고가 무시되거나 묵살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타이완이 제기한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을 주목하지 않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무장관의 거듭된 직보를 묵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승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는 사람 사이 전염이 가능하다. 타이완이 지난해 말 세계보건기구 WHO에 이런 내용을 전달했지만 WHO가 이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은 미 국무부가 WHO가 코로나19의 사람 간 전염에 대한 타이완의 정보를 배제했다고 비난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이에 WHO는 타이완이 보내온 이메일에는 해당 언급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타이완 측 담당 장관이 WHO에 보낸 이메일 전문을 공개하며 사람 간 전염이란 표현은 없지만 그 가능성이 강하게 암시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천수중 타이완 위생복리부장이 공개한 이메일에는 중국 우한에서 최소 7명의 이례적인 폐렴 환자가 보고됐다며 유의미한 정보가 있을 때 공유하자는 의견이 담겨 있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기 전 그 위험성과 세계적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하는 주무장관의 보고를 2차례나 받았지만 이를 평가절하했다는 정황이 뉴욕타임스와 AP통신 등의 잇따른 보도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코로나19가 중국에서 한창 기승을 부리던 지난 1월 18일 휴가 중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알렸지만 정작 대통령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또 약 2주 뒤인 1월 30일엔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선 유세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장관이 불필요한 걱정을 한다고 여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에이자 장관의 첫 경고 뒤 2달 가까이 지난 3월 13일이 돼서야 뒤늦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영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탈리아는 신규 사망자가 400명대로 떨어졌고 독일에선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줄었습니다. 스페인은 경제활동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영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1,6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에서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어선 5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신규 사망자는 사흘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누적 사망자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이탈리아에선 하루 신규 사망자가 약 3주 만에 4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 12일 누적 사망자가 전날보다 431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의 하루 사망자 수는 지난달 27일 91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500명에서 800명대를 유지해왔습니다. 독일에선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줄었습니다. 부활절인 12일 한 현지 매체의 집계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수는 3,52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일 6,700여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등락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감소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스페인이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발령한 경제활동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재택이나 원격 근무가 불가능한 건설업, 제조업 일부 부문의 활동 제한을 13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해제 조치에 대해 일각에선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아직 거센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와는 별개로 스페인의 국가 비상사태와 그에 따른 전국적 이동 제한령은 계속됩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네, 코로나19는 증상이 없거나 경증 상태에서도 전파되는 만큼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선 신속한 접촉자 확인이 관건입니다. 과학계에서도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접촉자를 확인하는 디지털 추적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자가격리자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격리 장소를 이탈하자 즉시 경보음이 울리고 해당 사실은 담당 공무원에게 바로 전달됩니다. 이 앱이 없었다면 이제 지자체 공무원과 자가격리자 1대1 이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앱을 활용하면 1대 10, 1대 20, 1대 30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코로나19 차단 방식에 세계적인 과학저널 사이언스가 주목했습니다. 사이언스는 기존 역학조사 방식으로는 확진자 접촉과 감염 여부 확인에 통상 일주일이 걸린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앱을 통한 이동 경로와 접촉자 확인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앱을 통해 접촉자를 즉시 확인한 뒤 격리 조치하면 감염자 1명의 전파력을 의미하는 재생산 지수가 1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백신이 단기간에 개발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스마트폰 앱 이용은 필수라는 겁니다.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 가지고 서로 간에 밀접 접촉을 했는지 여부를 기록할 수 있다면은 지금 현재 역학조사관의 조사 방식보다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코로나 확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 등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확진자 경로 추적에 사생활 침해라며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스마트폰을 이용한 확진자 추적과 접촉자 격리라는 한국식 대응 모델을 서둘러 도입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봄 햇살이 짙어지면서 볕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지만 가끔 실내에선 눈이 부시기도 해 블라인드를 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한 연구소에서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햇빛의 강도에 따라 자동으로 색이 변하는 창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 돋보기에서 스마트 윈도우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